예, 안녕하세요. 미학자의 시대 읽기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이게 전공은 아니지만은 제가 또 뭐 석사 시대란다. 석사 시절에 또 이렇게 많이 졸업 논문이나 발표 논문에서 쓴 주제이기도 한데, 이 아서단토 한길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김혜련 선생님이 옮기셨습니다. 일상적인 것의 변형에 대해서, 아서단토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 미술과 현대 예술 작품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 미술이나 현대 예술을 보다 보면 참 화가 날 때가 있죠. 도대체 이런 거를 왜 만든 것이며, 이런 거가 왜 예술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매우 심한 의구심과 함께 저는 사실은 좀 분노도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취향의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현대 예술이 예술이냐, 현대 미술이나 이런 전위 예술이 예술이냐라고 누군가한테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건 100% 예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현대 미술 작품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현대 미술 작품은 예술로서 성립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 미술은 호불호를 떠나서 그건 예술이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는 제가 현대 미술 진짜 짜증난다, 싫다, 진짜 나는 불호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이런 저도 현대 예술 작품을, 그리고 현대 미술 작품에서 보여지는 예술 작품을 예술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브릴로 박스,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라든지 듀샹의 샘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보면은, 사실 듀샹의 샘은 소변기를 그냥 가지고 와서 오브젝트로 심은 거고,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 같은 경우는 정말 브릴로, 아마 비누일 거예요. 그 비누 상자의 그 상자 깍을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해서 예술 작품이 된 아주 전위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작품들이 어째서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아서단토가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indiscernibility, 식별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discern이 뭐냐면은 구별하다, 이게 자각하다, 이런 거잖아요. discern. 근데 indiscern이 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다가 되고 indiscernibility, 이렇게 돼서 이제 식별 불가능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악신의 계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악신이, 그러니까 이건 악마가 아니라 좀 짓궂고 좀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진 신이, 이건 악마는 아니에요. 이 신이 우리를 기만할 목적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지각을 속일 수 있는 꿈을 만들어 놨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우리는 사실 그 꿈과 우리가 진짜 사는 현실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척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예죠. 그러면 이 방법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식별 불가능성. 다시 말해, 이것이 근대 차원의 의미겠죠. 의심하는 자아, 의심하는 나를 상정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모든 사태의 하나하나까지도 다 의심하게 된다면은, 악신이 만든 그 상황까지도 의심하는 나 자체를 악신이 기만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의심하는 나 자체를 속인다라고 하면은 이미 의심하는 나라는 존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이 기만하는 세계 자체를 의심함으로 인해서 의심하는 자아는 성립이 될 것이며 의심하는 자아로 인해서 그 반대편에 기만하는 세계 자체는 무너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아가 있게 된다면은 악신의 악한 의도 자체가 침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 자체의 근본 속성은 꿈에서 완벽한 우리를 속이는 완벽한 시스테매틱한 악신의 프로그래밍과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삶의 현실에 있어서 어때? 그 구별점이 사실은 감각과 지각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의심하는 자아가 나 스스로 정립이 되어야지만 어때? 이 자체의 꿈이라는 현실, 꿈이라는 가상과 내가 사는 현실 자체의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에 칸트가 경험 가능성의 조건이 경험 대상의 가능성의 조건과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칸트에게 있어서는 순수 범주의 카테고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수 범주의 카테고리를 칸트가 정확하게 연역하고 싶어 했어요. 자, 이 연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 커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커피 그 일회용 커피잔을 잡고 있죠. 자, 이것에 대한 감각과 지각이 경유가 되어야지만 어때? 내가 나의 내재적인 측면에 있는 순수 범주의 실제적인 측면이 확보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순수 범주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순수 범주의 추상성과 이 현실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감각 지각의 논리가 사실은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칸트 철학에서는. 그러면은 이 이씨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사태를 구별하느냐. 칸트에게 있어서는 도덕적 실천 행위예요. 이 도덕적 실천 행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능성의 조건과 경험 대상의 가능성의 조건이 합일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주체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덕적인 행위는 감각적인 것과 지각적인 것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데카르트가 어때? 생각하는 나, 의심하는 나를 만들듯이 칸트 역시도 도덕적인 선택과 도덕적인 주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었을 때 경험되는 대상과 경험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구별을 거기서 마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자는 감각 지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서단토로 돌아와 보죠. 자, 아서단토 역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진짜 유명해져라, 유명해지면 그렇게 응가를 하더라도 칭찬을 할 것이다, 이런 멍멍이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접근하면 또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철학과 미학을 논하는 자리. 제가 만약에 앤디 워홀이나 듀시안 같은 예술가가 되었어요. 나는 이거를 예술화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 그냥 이거를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막 비평가들이 막 이러겠지. 평론가들이나. 그러면은 왜 이게 예술이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유명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이걸 이렇게 앉혀져 있어. 이것이 진짜 막말로 바나나까지 갖다 붙이잖아요, 벽에다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것도 어떻다? 예술이다. 저는 인정한다. 그것도 예술이다. 왜? 지금부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이상 예술은 모방이 아니에요. 모방이 아니라 현실의 완벽한 현상 자체가 본질적인 영역과 일치한다라고 우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김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가상성이라든지 예술이 진료에 얽매여서 본인을 드러내는 그 의미론적인 추적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끝.
이미 끝났고, 그러면 예술을 구별할 수 있고 예술과 현실, 예술과 현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indiscernibility, 식별 불가능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식별 불가능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술은 어떻게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되느냐? 철학이나 미학에 요청을 해야 돼요. help me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술을 해독할 수 있고 예술을 해석할 수 있는 철학자와 미학자가 여기에 베그리프, 컨셉, 베그리프와 컨셉은 개념이죠. 그 개념적인 정초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마치 데카르트가 아주 악동신이 우리에게 이거는 구별 못하지롱 했을 때 데카르트가 의심하는 자아, 생각하는 자아를 우리에게 가르침으로써 현상과 가상의 구별점을 우리의 척도에 마련했듯이 칸트가 경험 가능성의 조건이라고 보여지는 순수 범주의 내재적인 영역과 경험 대상의 가능성의 조건인 동일성이 일치한다라고 봤을 때 이 같은 척도의 기준을 실천하는 자아, 도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아의 역할에 맞췄듯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시, I라는 개념 자체의 정당성이 경험되는 대상과 맞물려 있잖아요. 칸트의 주장은 경험 가능성의 조건과 경험 대상의 가능성의 조건이 일치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시라고 하는 그 존재론적인 정초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에 요청을 해야 돼? 도덕적 주체의 자아에 요청을 했고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자아를 성립을 시켰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치 우리가 예술이 철학적인 악몽에 빠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예술이래. 누구든지 커피숍에 가서 조금 저렴한 커피숍에 가서 살 수 있는 이게 예술이래. 그리고 이거를 박물관에 놔뒀어. 근데 당황하죠. 이거 뭐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르네상스적인 그런 회화들, 바로크적인 회화들, 로코코적인 회화들 그런 것과 예술이라는 인식이잖아요. 더 이상 예술이 진료적인 측면의 해석에 더 이상 맞물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불가지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막히는 모순적인 측면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술의 모순적인 측면이 봉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요청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일상세계에 다시금 그 식별 불가능성, 지각과 감각을 통한 식별 불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예술에 대한 또 다른 개념적인 정초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이 궁극적으로 더 예술 자체가 성숙해지는 의미다. 라는 점에서 현대 미술은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예술의 양태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사실은 그럴듯한 현대 예술이 왜 예술적인 작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예술이 어떻게 보면은 철학을 또 구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철학이 기존에 있던 모든 철학자들의 질문이 예술이라는 객체에 넘어가서 그 객체가 스스로 정립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네, 조금 말이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서단토 선생님의 이 이야기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